안녕하세요.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 통일 교육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통일연구원의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한 1시간가량 말씀드릴 내용은 국민과 청년들의 그 통일에 대한 생각, 또 통일 인식의 특성들을 조금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그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제 평화의 문제의식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점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최근에 좀 변화하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해서 좀 다시 되돌아보면서 방향성을 짚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조금 길게 제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국민과 청년들의 통일 인식에 대해서 기존의 그 통일 의식 조사나 다른 기관들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중에서 좀 주요한 내용들을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주로 이제 2개 기관의 이런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와 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이렇게 2가지 이 연구조사에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았습니다. 먼저 이제 통일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제 통일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이 퍼센트는 질문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4점 척도로 보느냐 또는 5점 척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 통일연구원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점 척도로, 그러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매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척도로 답한 것을 이제 정리한 것입니다. 통일연구원의 2020년 통일의식조사의 특성은 이 세대별로 이 통일에 대한 또 기존의 어떤 북한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세대별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산업화 세대, 전쟁 세대, 386 세대, X세대, IMF 세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세대 구분을 해서 그 세대별 통일 인식의 차이들을 좀 드러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학문적으로는 보면 이 세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뜻하느냐라는 건 사실은 조금 상당히 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에서는 뭐 여기 세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밀레니엄 세대 같은 경우에는 20대, 지금의 20대, 그러니까 1991년생부터 2002년까지를 밀레니엄 세대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IMF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81년도부터 1990년생까지를 IMF 세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요 2세대 1980년대 후반, 1980년대부터에 태어나서 뭐 2000년대 전반까지 태어난 그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 또는 MZ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의 40대가 되겠고요. 386 세대는 50대, 전쟁 세대는 60대, 산업화 세대는 60대, 전쟁 세대는 70대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70대, 60대부터 이제 50대, 40대, 30대, 20대인데 이렇게 갈수록 이 빨간색, 즉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요.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밀레니엄 세대, 즉 이제 지금의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통일이 필요하다 또는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거의 반반 동일합니다. 불필요하다가 49.1%, 필요하다가 50.9%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연령대가 좀 많을수록, 연령대가 높으실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비율이 높고요.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보는 비율이 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 30대는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한 10%가량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그 비율이 낮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번으로는 이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연구는 이제 서울대에서 한 연구인데요. 2020년 통일의식조사 연구가 이렇게
그 수치가 다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2019년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은 X축이 그 위에 것과 다르게 이제 연도별 비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통일을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같은 민족이니까 이런 거죠.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아마 뭐 한 40, 50대 된 이상의 분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비율도 2018년에 좀 올라갔다가 2019년에는 다시 훅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시기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했을까요? 이 정치적 사건들 때문이죠. 요 2018년은 무엇이 있었던 해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3차례나 있었던 해입니다. 물론 이제 이 조사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바로 직후 그 이후에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통일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이루어졌던 1차 남북정상회담을 겪고 난 이후에 같은 민족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어떤 수치가 조금 4%가량 올라간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는요, 푹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거쳐서 뭔가 통일이 이제 돼야 될 것 같다, 또는 뭐 남북관계가 막 진전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는데, 그것이 이제 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들을 거치면서 제대로 이제 실제로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남북관계는 다시금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때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이 이전 시기보다도 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의 조사에서는 전쟁 위협 해소, 즉 평화라고 하는 이유를 같은 민족, 어떤 민족적 이유보다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평화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다, 또는 한국이 이렇게 힘이 세진다라고 하는 것은 2018년 이후 2019년 올라가면서 조금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산가족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도 약간 올라갔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약간 떨어진 것하고 좀 연결이 돼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표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어떤 정치적 상황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내려가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흐름은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생각은 줄어들고, 전쟁 위협을 해소해야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비율이 더 올라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앞에 것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면 요것은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2020년 작년에 조사한 것이고요. 요거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이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일관이 민족주의에 근거한 통일관인가? 그러니까 즉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서로 잘 지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어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탈민족주의라는 건 민족이 어떤 통일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 앞서 보았던 것에서는 남북한이 그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든지, 한국이 어떤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이렇게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이유를 대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경향이 어떤가를 봤더니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관은 점점 줄어들고요, 탈민족주의에 기반한 통일관은 점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통일연구원의 조사는 2019년에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어요. 이유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2번을 다 표시를 했고요. 요 2018년에 이 조사의 시점은
그 4월 정상회담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이제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민족주의 통일관이 올라갔다가 이제 이 이후에 하노이 노딜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쭉쭉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탈민족주의, 평화라든지 어떤 국가적 힘 이런 것에 기댄 어떤 민족 통일관은 점점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이 통일연구원의 조사에서는 좀 상당히 놀라운 수치인데 앞에 것과 또 조금 다르게 민족주의적 통일관보다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이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국민들은 한 민족이니까 통일돼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 평화 유지라든지 뭐 어떤 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보시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인데요. 이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이 출생 세대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색깔별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이제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 좀 큰 집단과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작은 집단, 그리고 무관심이 뭐 중간인 집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이 큰 집단들은 예상하시다시피 20대, 3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30대는 거의 70% 정도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이제 중간 정도 집단이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대, 60대, 70대에 해당하는 기성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무관심이 적지만 또 연도별로 보면 점점 무관심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다만 이제 20대, 30대의 경우에 살짝 무관심이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2018년 그 정상회담 직후에 약간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긴 거죠. 조금 생겼다가 다시 무관심한 것으로 접어드는, 요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과 청년들에게 이제 통일을 원하느냐, 아니면 평화 공존하는 걸 원하느냐를 물었습니다. 통일을 원한다는 것은 이제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평화 공존은 굳이 이제 한 국가로 되지 않고도 같이 서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갈등하지 않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평화 공존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느냐를 봤을 때, 이 결과도 상당히 좀 놀랍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선호하는 비율이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의 뭐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인 것이죠. 이 차이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일을 선호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평화 공존을 선호하는 응답은 점점 높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을 선호하느냐, 평화 공존을 선호하느냐를 세대별로 보면은요,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나이가 어린 세대입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나이가 많은 세대이죠. 나이가 어릴수록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뭐 30대, 40대, 50대, 60대는 이 평화 공존 선호도에선 큰 차이는 안 나죠.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을 선호하는 어떤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좀 말씀드릴 것은, 통일이 이익이 되냐, 나에게 이익이 되냐, 또는 어떤 국가적으로 통일이 이익이 되느냐를 물은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어린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짝이 요 초록색과 이 주황색이 초록색과 주황색. 초록색은 국가의 이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주황색은 국가의 이익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강색은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것과 파란색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걸 보시면은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인데요. 자신에게는 이익이 상대적으로 통일이 안 되지만 국가에는 이익이 된다라는 경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통일은
나 개인에게는 이익이 별로 안 되는데 국가에게는 이익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더 안 된다고 보는 비율이 20대, 30대가 높죠. 그리고 이제 70대도 높습니다. 70대 이후도 높습니다. 반면에 40대, 50대는 비교적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보는 비율이 낮습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비율은 거꾸로죠. 20대로 갈수록 20대, 30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같은 경우를 보면, 국가에 이익이 되느냐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20대가 국가에 이익이 된다라고 보는 비율이 30대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이 40대, 50대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국가에 이익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은 30대가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흔히 이제 IMF 세대라고 불리는 세대입니다. 30대가 IMF 시기를 이후에 좀 태어나서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이제 IMF 시기를 청소년기 으로 보낸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가적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민감성이랄까, 이게 좀 큰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국가의 이익이 안 된다라고 보는 비율은 IMF 세대에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대들 비슷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통일에 관한 의식을 제가 수치를 좀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만, 통일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보다는 더,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통일이라는 게 남북이 하나의 체제로 만들어지는 그런 통일을 선호하냐? 아니면은 평화 공존 상태에서 남북이 오고 가면서 교류 협력하고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통일이라고 생각을 하냐라고 물었을 때는 후자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앞에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낮지는 않은데 2030 세대를 보면 2030 30대 청년들을 보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통일의 필요성 인식도가 좀 낮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 7년 전에 한참 그때 MB 정부 때 했던 통일교육에서 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통일의 필요성들을 좀 개인 수준에서 얘기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통일이 되면 뭐가 좋은가, 통일의 이익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행도 갈 수 있고 북한에 내가 일자리도 북한에서 이제 북한 지역에서 얻을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일에 대한 개인적인 기대 이런 것들이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이제 통일보다는 남북 평화 공존을 선호하고 있지만 20대, 30대들은 더 그런 성향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북한에 대한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이들의 어떤 생애 경험,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층 또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시고 사회에 진출한 그런 세대들의 어떤 생애 경험에서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30대 분들은 IMF 이후에 어떤 가정과 사회의 위기를 겪었던 그런 세대이죠. 굉장히 어렵고 또 그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가 생존하는 것, 경제적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해체되지 않고 유지하고 자기가 어떤 생존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존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웠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3포 세대 여러 가지를 포기했다, 3포, 5포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 또 생존주의 세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적인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 성장을 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나 가상생활 세계의 영향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이런 공간이 실생활 공간 말고도 가상 공간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생활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가상 공간이 창출하는 여러 가지 그 속에서의 어떤
하이퍼 리얼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에게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듣도 보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가상 공간을 통해서 다가가기에도 상당히 먼 그런 아주 제한되어 있는 그런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청소년기에 20대, 30대 분들이 청소년기에는 북한 관련해서 부정적인 어떤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제 초반에 2000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한 가지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뭐 서해전이라든지 또 2008년에 금강산 방문객 그 피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거의 됐고요. 2010년 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러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 상황을 아주 온 몸으로 이렇게 깨달았던 그런 그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세대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 미사일 개발, 핵 개발 이런 것이 본격화되면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제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기는 할 경험이 별로 적었던. 그래서 유일하게 어떤 긍정적인 경험 또 새로운 경험이라면 아마 2018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일 텐데 그때 당시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냥 북한의 어떤 뭔가 어떤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존재가 TV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여졌고 또 그 모습이 굉장히 냉면과 관련된 농담을 하고 아주 호탕한 웃음을 짓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약간 좀 그 시기에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좀 새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증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국면이 너무 급격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평화 공존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 북한에 대한 관심,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그 특성이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이제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변화하는 그 통일에 대한 의식 속에서 통일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취해야 할까요?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 또는 통일이 왜 되어야 되는지를 설득해내는 그런 방식의 통일교육이 이제 과연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워낙 이제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의 어떤 지상 과제처럼 이렇게 말로 이야기가 되고 뭐 학교에서도 뭐 통일에 관한 노래를 늘 부르고 뭐 통일과 관련된 웅변 대회를 하고 이랬던 어떤 세대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세대는 그냥 어떤 질문을 던질 그런 생각도 못했죠. 통일이라는 게 필요한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고 당연히 이제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노래가 나오면 막 눈물이 이렇게 반사작용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조금 훈련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했던 통일교육은 이제 더 이상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20대, 30대, 뭐 더 그 아래로 내려가면 10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통일교육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통일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과제이실 것 같아요. 숙제이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통일교육이 변화해 왔는지를 그럼 조금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만 좀 간략하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은 사실은 뭐 90년대 이전, 그러니까 해방 이후부터 이제 통일교육이 있어 왔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있었는데 그 초기에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시기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이었죠. 또는 예전에는 이제 승공, 저희 때는 멸공이라는 얘기도 썼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무찌르고 우리가 북한을 무찌르고 북한을 무너뜨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통일이다라는 것이 기존의 이제 이승만 정부 또 그 박정희 정부까지의 어떤 통일관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통일교육은 사실은 통일교육 이퀄 반공교육 또 순공교육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바뀌기 시작한 것이 이제 90년대 가까이 되면서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한국이 전반적으로 사회 민주화가 됐고요. 그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이제 북한이나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주류들 그리고 사회 운동의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일교육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전의 통일교육이 주로 이제 반공교육, 순공통일교육이었다면 90년대 이후의 통일교육은 거기서 안보교육, 반공교육의 약간의 승화이죠. 이제 안보교육,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국가를 지켜내고 굳건하게 수호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통일교육, 안보통일, 이렇게 안보를 튼튼히 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 것인가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는 안보통일교육으로 이제 통일교육의 초점이 조금 그래도 변화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사이에 그 교사운동, 즉 이제 정교조라고로 대표되는 교사운동들 속에서 또 NGO라든지 이런 사회운동들 속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북한을 좀 바로 알아야 된다. 우리가 북한을 너무 모른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했던 것이 기존의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이라고 하면 반공, 순공 통일교육의 맥을 이은 안보교육, 안보통일교육인데 이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에 대해서 비판하는 흐름이 사회 한편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90년대 이전의 통일교육은 주로 이제 학교교육과 도덕과 중심의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학교교육에서 특히 이제 도덕, 사회과 이런 과목들을 특정한 교과를 중심으로 이제 이 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 바로 알기, 또 통일운동 이런 것의 일환으로 이제 통일과 북한을 새롭게 보는 그런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큰 사회적 변화와 맞물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000년대 초에 있었던 2000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은 아마 그 2018년 지난 2018년 정상회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2018년만 해도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던 세대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큰 충격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요때는 이제 최초거든요. 최초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게 저 국가네 비슷하네 우리랑 이런 인식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목소리를 처음 듣게 되고 이런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전반적으로 국민들과 또 이런 어떤 각계 전반적으로 북한을 새롭게 바라보고 통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전에 북한은 우리의 적 또는 언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해서 막 이렇게 적화할 수 있는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이제 북한을 생각했다면 이 이후에는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그 결과로 나온 어떤 결과물도 그렇고 하여튼 남과 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가까워진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통일로까지 나아가자.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첫 단계는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의 제일 낮은 단계가 같이 맞물릴 수 있다.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일각에서 이제 갖게 됐습니다. 남이 북을 무너뜨리고 흡수 통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북이 남을 무너뜨리고 적화 통일 이 어떤 한쪽이 완전 없어지는 방식의 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이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 협력하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이제 통일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통일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독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류협력의 긴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지점에서 남과 북이 이게 국가로서 제도와 제도를 통합하게 되겠지만 그 긴 과정 자체가 하나의 통일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통일에 대한 시각을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요. 통일교육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방공, 안보교육 이런 것들이 물론 있고 민족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춘 또 탈분단 교육에 초점 맞춘 다문화 이해 교육에 초점 맞춘 북한 이해 교육에 초점을 맞춘 이런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이 분류는 이제 그 연구자들이 한 분류입니다. 이한규 박사라는 연구자가 했던 분류인데 이때 시기에 다양한 통일교육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2000년대 후반기에 중반기 정도에 들어서면서 평화의 문제의식에 입각한 통일교육이 대두가 됩니다. 예. 그래서 통일과 평화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라는 고민을 2000년대 중반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정부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 문제 의식이 이제 대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 평화의 문제 의식이 입각한 이 통일교육이 대두가 되다가 다시 이제 MB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안보 중심 교육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점 안보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이제 나라사랑이라는 게 애국이지 않습니까?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이제 그 안보교육에 굉장히 치우친 통일교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정권에 따라서 지향성이 변합니다.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그래서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정부, 뭐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아니면 그 이전에 이제 뭐 정부에서는 안보와 방공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 그래서 통일교육 그러면 안보하고 뛰어놀 수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로 가면서는 안보 얘기는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대신에 평화의 문제 의식이라든지 또 민족 공동체의 부분이라든지 또 남북 간의 어떤 동질성의 문제라든지 북한을 이해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통일교육의 이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두 번의 10년간의 보수 정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평화의 문제 의식이 다시 대두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기존의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 통일점 안보 교육과 구분되는 평화점 통일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 정부의 어떤 통일 교육의 방향성으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어떤 정부건 간에 보수 정부건 아니면 그 진보 정부라고 얘기하는 정부건 간에 할 것 없이 통일교육 지원법하고 통일교육 지침서에 입각한 통일교육이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은 1999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통일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과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요소 중에 뭔가가 빠지면 통일교육이 아닌 것처럼 여기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국민들의 또 특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은 이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유민주주의, 글쎄, 그 다음에 민족 공동체 의식, 이게 공동체 의식보다는 우리가 그냥 좀 평화, 공존? 이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건전한 안보관? 이것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하는 어떤 통일에 대한 의식들을 반영하지 못한 사실은 이
통일교육에 대한 규정인데 이것이 이제 변화되지 않고 지금껏 이제 20년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16년에 통일교육 지침서를 보면 이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요. 통일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올바른 북한관. 요 통일교육 지원법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요것만으로는 모자란다고 해서 두 가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평화의식 함양과 민주시민의식 고양이라는 것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9년에 교육지원법에 만들어놓은 통일교육의 테두리가 있고 그것과 연결해서 통일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정부가 바뀌면 그것만으로는 좀 너무 치우쳐진 것 같으니까 그럼 다른 목표들을 넣고 하지만 이 근본은 건드릴 수 없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좀 근본부터 다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까 그 그래프에서는 불과 4, 5년의 변화만 봤는데도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20년까지 뭐 이때 물론 이제 통일 의식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와 비교를 해서 본다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 통일교육은 그냥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그냥 뭐 주입이라든지 뭐 어떤 교조주의라든지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목표를 좀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제 2018년에 교육부에서는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왔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정리를 했는데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함양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이 통일 역량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통일 의지 함양이라든지 안보 의식 제고라고 하는 것과 역량이라고 하는 접근이 서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이 통일 실현 의지 함양이라고 하는 순간 통일교육은 통일을 해야 돼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통일 의지 함양이라는 건 내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이 위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안보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육을 잘 받으면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우리 통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통일교육의 방향성인데 교육부에서는 약간 좀 모호하죠. 그건 아니고 통일 역량이야. 통일 역량을 갖추는 거야. 근데 통일 역량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 그 통일 역량이 뭘까? 그것은 뭔가 좀 같이 찾아가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이제 미세한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이 변화해온 과정 속에서 평화교육과 만났어요. 2000년대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평화단체나 이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평화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됐고요. 그것이 이제 이 통일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화가 아니고 그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평화를 저해하는 평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요인 중에 하나는 분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비평화의 본질은 분단이기 때문에 한국적 평화교육이라고 할 때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이 평화교육 내에서 이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교육 영역에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이제 접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용어로 이 접합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박보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육에 대한 평화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정연백 선생님이나 김정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최근 들어서 요거는 이제 2000년대 중반 후반의 얘기고요. 최근 들어서 요 현 정부 들어서는 이제 문하영 선생님이나 이대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탈분단 통일교육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두 개와 탈분단이라는 말은 또 약간 조금 다른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교육하고 통일교육 간에도 이렇게 접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세하게 보면 통일의 중심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나 탈분단의 중심을 두는 것인지에 따라서 몇 가지의 쟁점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반도 평화 실현에서 통일의 위상, 한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통일을 필수적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어떤 요소 또는 과정 이렇게 보느냐. 그러니까 통일이 없으면 평화가 불가능하다고 보느냐 또는 한반도의 평화 이퀄 통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관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 그것과 조금 또 다르게요.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이 꼭 필요해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른 이슈입니다. 또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적극적 평화나 안보에 대한 관점도 약간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쟁점들이 있고요. 그 쟁점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시간도 짧고 해서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평화점 통일교육이라는 것 안에서 이런 용어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우리 통일교육 속에서 기존의 통일교육과 다른 어떤 통일의식의 변화를 의식을 하고 기존의 통일교육과 다른 어떤 시도를 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또 평화교육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쟁점들을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통일교육의 중심에 놓고 통일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보의 얘기는 이전부터 이 2000년대 이전부터 90년대 이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학교 현장에서도 통일교육 한다 그러면 안보교육하고 그 구분이 안 돼요. 안보교육하고 통일교육 했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통일교육을 하는데 안보교육을 안 하면 그건 잘못된 통일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랬을 때 그 안보란 게 뭔가라는 것을 좀 저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도 그렇고 또 그 통일부의 통일교육 평화점 통일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것에서도 그렇고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건전한 안보의식이 뭔가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건전한 안보라는 거는 북한의 침입으로부터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나라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는 침략을 막아내고 정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을 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적 방위라는 의미를 우리는 흔히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전에 굉장히 그 남북 간의 대치뿐만 아니라 물론 지금 이제 신냉전 어떤 세계 질서가 또 다시 이렇게 미중 간에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냉전 시기에 있었던 그런 안보 간의 연속성인 거죠. 현대 사회에서의 안보라는 것은 물론 그런 군사 안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안보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안보의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그게 군사의 안보는 아니나 내 개인의 안보입니다. 이 안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안보와 안전이라는 말을 우리 말에서는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어서 안보 그러면 군사적인 것 같고 안전 그러면 나 개인의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시큐리티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큐리티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시큐리티는 국가적 군사적 시큐리티일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어떤 안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그 사회에서 이 문제가 된 시큐리티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군사적 안보보다도 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런 개인의 안보와 연결이 됩니다. 인간 안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기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전염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식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여성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 거 그것도 이제 안보일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시큐리티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인간 안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통일교육에서 얘기하는 안보만은 이 국가 안보 또는 군사적 안보만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과연 옳은가라는 거죠. 남북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군사적 안보밖에는 없는가? 그렇지 않죠. 당장 돼지 열병이 북쪽 지역에서 발생하면 그것은 DMZ라고 하는 이 단절되어 있는 공간을 넘어서서 경기도로 강원도로 막 퍼집니다. 지금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남쪽에서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북한은 완전히 국경을 차단했지 않습니까? 개미새끼 뭐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심지어는 뭐 발견되면 사살한다라는 얘기도 돌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남북 간의 문제시 되는 어떤 안보의 측면도 그런 다양한 인간 안보의 측면들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통일교육에서 그런 인간 안보의 문제가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이라는 통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지침서에 통일교육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안보는 이런 겁니다. 국제안보, 군사적 재치, 핵 문제, 군사적 위협만입니다. 이것에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냐? 인간안보의 문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들어옵니다. 지금의 남북 간의 군사적 상황에서의 안보는 남북이 대치하는 그런 것으로만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협력안보의 개념을 이수영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안보 쟁점으로 부각된 이슈를 갈등 관계에 있는 해당국들 사이에서 협력적 관여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접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사적 대치, 네가 세, 내가 세 이런 것이 아니라 남북을 포함해서 주변국들, 관련된 당사자국들 간에 서로 간의 어떤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각 국가의 어떤 안보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을 이제 협력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안보의 개념도 단순히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어떤 대치 대책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협력적 안보의 개념으로 좀 변화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관점이 이제 통일교육 안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뭐 남북 관계에 굉장히 이 어떤 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국방비나 이런 걸 보면 더 국방비가 늘었어요. 군비도 뭐 세계 2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방비 세계 10위. 이런 상황을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은 군사 안보의 측면에서만 보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위협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 안보나 협력적 안보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제 이런 방향성이 맞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학생들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스스로 사고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적극적 평화의 문제의식을 좀 연결해야 된다. 통일교육에서. 통일교육은 아주 좁은 통일의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여기에 이제 보통 우리가 국한되어서 다뤄왔어요. 근데 평화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봤을 때 굉장히 답답한 것은 그것이거든요. 통일교육이 왜 뭐 남북 간의 통일의 문제만 다루고 그러면은 한반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남한에서 그런 문제는 그럼 통일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문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군사 문화라든지 가부장제라든지 남녀 간의 어떤 그 젠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또 뭐 서열주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평화로운 거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평화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서 통일의 문제는 그것만 딱 따로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딱 떨어뜨려서 보는 것은 통일을 전쟁 억제라고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으로 또는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의 문제를 그렇게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오는 어떤 비평화의 문제는 남북 간의 대립뿐만 아니라 남한 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나 북한 사회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어떤 근본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이런 어떤 독재나 그 비민주적인 어떤 행태가 저렇게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남한과의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부적으로. 우리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뭐 지금도 뭐 그 유산이 일부 또 뭐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내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탁 이렇게 돌리는 거죠. 남북 간의 어떤 문제로 시선을 돌리거나 이런 사례들이 이제 종종 있었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상황이 단순히 남북 간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런 어떤 비민주적이고 군사중심적이고 경쟁주의적이고 또 가부장적이고 불평등한 이런 구조적 불평등에 연결이 되는 문제죠. 당장 이제 남녀 뭐 젠더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은 소재로서는 통일과 분단과 북한의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그것의 외연을 다양한 어떤 불평등과 비평화의 문제까지로 좀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을 우리가 통일교육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우리는 이제 공식적인 의견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정답은 또는 선생님들이 통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얘기해야 될 바람직한 자세는 이거예요. 북한은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면서 통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협력 대상이다. 양면이 있는 거죠. 이 양면이 있는 것을 균형 있는 북한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양면이 있어요.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면서도 또 협력이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의 장에서 이 양면을 다 꺼내서 북한은 우리하고 화해 협력을 해야 돼.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이중적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균형적인 것일까? 라는 선생님의 입으로 북한의 장점과 단점, 북한의 위협적인 측면과 어떤 공존해야 되는 측면을 다 얘기하는 게 그게 북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주진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화통일교육에서 북한은 실종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실종돼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북한을 다루지만 통일교육에서 북한을 다루지만 북한 이해교육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북한 이해교육에서 사실은 당사자인 북한의 견해는 없다라는 거예요. 북한의 시선은 없다. 그럼 누구의 시선이냐? 대한민국의 시선이죠. 대한민국의 시선에서 북한은 협력 대상자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시선에서 북한은 어떤 대립과 위협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평화교육에서는 당사자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배제되는 것은 폭력이라고 봅니다. 평화교육에서는. 이 지점에서 평화교육 하시는 분들 통일교육 굉장히 비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장단점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것을 전제로 나의 입장을 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입장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핵개발이다. 그럼 핵개발을 하는 북한의 이유와 입장이 있겠죠.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장은 뭔가 그들의 관점에서 그러면 왜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일단은 이해하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내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한국에 살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것은 어떤가? 또는 상대국의 그 주변국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을 보여주고 그런 다양한 시선들의 차이들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관점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평화점 통일교육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논쟁 수업 모형을 통일교육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 있고 이 통일교육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선생님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학교 내에서도 시민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논쟁 수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로 논쟁 수업 모형을 통해서 남한의 입장, 북한의 입장을 드러내고 또 우리 한국 내에서도 나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60대, 70대의 어른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10대, 20대 학생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런 입장의 차이들을 드러내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간극을 좁히기 위한 어떤 교육적 노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인식의 주체인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통일교육에서는 사실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통일에 대한 지식을 다루거나 통일의 의지를 갖게 하거나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북한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것이 보통 이제 우리가 통일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이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자신의 답을 찾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통일은 필요해. 통일이 돼야 돼. 너는 통일이 되는데 필요한 어떤 의지를 가져야 해. 라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통일은 과연 필요할까? 통일이 뭘까? 통일이라는 게 뭐야? 이런 일단 질문을 던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통일을 고민해야 되는지. 다른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통일과 분단이라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는 왜 분단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과연 문제가 되는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과연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이 이제 이것을 어떤 좁은 개인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 또 주변 국가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통일교육의 그 내용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냥 저기는 그냥 저런 국가, 저런 데서 살고 있는 사람 이게 아니라 북한에서 평양에서 또는 무슨 해산에서 살고 있는 조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한국의 서울에서 또 부산에서 인천에서 살고 있는 김아무개 씨라는 사람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거나 또는 단절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떨어져 있는 그 타자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면 되는 문제인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문제인지, 문제는 없는지, 과연 그렇게 살아가도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그 핵 개발로 인해서 우리는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슨 전염병이 돌면 남과 북이 공동 대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다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증거이죠. 증거.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고 한반도라고 하는 곳이 공동의 생존의 장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럼 인식한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지? 또 어떻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는 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지? 라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이 통일교육이 돼야 된다. 평화점 통일교육이 돼야 된다. 그 답은 통일이 될 수도 있어요. 통일이 돼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돼 라는 답을 어떤 사람은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통일이라는 형태가 굳이 아니더라도 남북이 좀 이렇게 화해하고 좀 가깝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저는 통일이 필요하고 꼭 통일이 되어야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학생들 다른 어떤 분들은 국민들이나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틀린 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어떤 견해와 관점에서 자신의 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답정너식의 통일교육은 이제는 좀 지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 통일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네, 오늘 1시간 가까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